밤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나요? 그 별들은 모두 태양처럼 거대한 항성이고 우리 태양계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고 태양계는 은하수라는 거대한 은하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하수조차도 수천억 개의 은하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는 광대한 우주 속에서 작디 작은 행성에 사는 아주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고대에는 사람들이 신화와 전설로 우주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과학을 통해 우주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망원경을 사용해 먼 별과 은하를 관찰할 수 있고 우주선을 보내 태양계를 직접 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물리학과 수학을 이용해서 우주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과학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칼 세이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원소들, 예를 들면 우리 몸속의 탄소, 산소, 철 같은 원소들은 오래전에 죽은 별들의 중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즉, 우리는 단순한 생물이 아니라 우주의 역사와 직접 연결된 존재입니다. 우주는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는 다시 우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2장에서는 생명의 기원, 진화, 그리고 생명의 다양성이 어떻게 우주의 법칙과 연결되는지를 탐구해 봅니다. 세이건은 우리가 우주 속에서 특별한 존재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했는지를 과학적으로 풀어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얼마나 다양한 생명체가 있을까요? 생명의 세계는 실로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명체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칼 세이건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생명은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니다. 우주는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도 그 법칙을 따른다. 즉, 생명은 어떤 신비한 마법이 아니라 우주적 원소들이 특정한 조건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자연스럽게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원시의 지구는 지금과 달리 뜨거운 용암과 대기 중의 화학물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53년에 밀러 유리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원시 지구의 환경을 재현하여서 단순한 화학물질에서 생명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이 생성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즉, 생명의 재료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복잡한 생명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즉, 생명은 지구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생명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한순간에 복잡한 형태로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생명체가 오랜 시간 동안 변화를 거치면서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의 과정입니다.
초기 지구에는 미생물 같은 단순한 생명체가 먼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원시 바다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분열하며 증식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 협력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다세포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식물, 동물,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으로 진화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에 따르면 환경에 적응한 생명체만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한 생명체는 도태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다양한 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세이건은 이 과정을 음악의 푸가에 비유합니다. 푸가는 서로 다른 멜로디가 결합하여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생명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조화를 이루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생명은 지구에서만 존재하는가?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너무나 광대하고 생명이 오직 지구에만 존재한다고 믿기에는 확률이 너무 낮다. 우주의 원소들은 모든 곳에서 동일합니다.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생명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계속 탐색해야 합니다. 즉, 지구 생명체는 우주의 법칙 속에서 탄생했고 같은 법칙이 적용되는 다른 곳에서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우주를 탐구하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우주의 법칙을 발견하고 외계 생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이면서도 우주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칼 세이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이루는 원소들로 만들어졌지만 그 원소들이 스스로를 이해하게 된 존재이다. 즉,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며 동시에 우주를 탐구하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이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생명의 기원을 알고 있다. 우리는 진화를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우주 속에서 스스로를 탐구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주를 탐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의 다른 생명체와도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지구에 존재하는 작은 생물이 아니라 우주와 연결된 존재입니다. 우주가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는 다시 우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원을 이해하고 미래를 개척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하늘에서 수많은 별과 행성을 볼 수 있지만 처음에는 그 움직임이 무질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오랜 연구 끝에 우주에는 일정한 법칙과 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별과 행성은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들의 움직임은 수학적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우주는 예측 가능하며 하나의 하모니 속에서 움직인다. 이러한 발견은 인류가 과학을 통해 우주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밤하늘을 보며 우주의 움직임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설명들은 신화와 전설에 의존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인들은 태양이 신이 타는 수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행성들의 움직임을 운명을 예측하는 방법인 점성술에 활용했습니다. 중국과 마야 문명도 천문학을 연구하여 달력과 계절을 예측했습니다. 즉, 고대의 사람들은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과학적인 접근법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천문학이 과학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바로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그리고 뉴턴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기존의 천문학 이론을 뒤집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지만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중심이며 지구가 그 주위를 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동설입니다. 이 개념은 이후 과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행성들이 완벽한 원이 아니라 타원 궤도를 그리며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성들이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행성들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만류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모든 물체는 중력에 의해 서로 끌어당겨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의 움직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학적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칼 세이건은 우주의 움직임을 하모니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마치 음악에서 화음과 멜로디가 질서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행성들은 정확한 주기에 따라 공전합니다. 별과 은하는 중력에 의해 조화를 이루며 존재합니다. 우주의 법칙은 예측 가능하고 일정한 패턴을 가집니다. 세이건은 이러한 조화가 우주의 아름다움이라고 강조합니다. 우주는 무질서한 혼돈이 아니며 우주에는 일정한 법칙과 조화가 존재한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 그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세이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는 존재이다. 즉, 우리는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우주의 하모니를 발견하고 그 질서를 탐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별과 행성들이 무작위로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활용해서 우주를 탐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지, 어떤 새로운 하모니를 발견할 수 있을지는 우리의 탐구 정신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4장에서는 태양계의 형성과 행성들의 운명, 그리고 지구와 금성, 화성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지를 탐구합니다. 세이건은 특히 금성과 지구, 그리고 화성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기후변화와 행성의 운명에 대해서 경고를 던집니다. 우선 우리 태양계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태양계는 약 46억 년 전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붕괴하면서 탄생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들은 같은 재료에서 만들어졌지만
각기 다른 환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구, 금성, 화성은 비슷한 크기와 조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기원을 가진 행성들이 이렇게 다른 환경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구, 금성, 그리고 화성을 비교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금성은 지구와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지옥과도 같은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성의 평균 기온은 약 470도에 달하면서 납조차도 녹일 수가 있습니다. 대기는 두꺼운 이산화탄소 층으로 덮여 있고 표면에서는 황산비 비가 내립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원인은 극심한 온실 효과 때문입니다. 초기의 금성은 지구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온실 효과가 극도로 심해졌고 결과적으로 뜨거운 지옥 행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닷물도 모두 증발하고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칼 세이건은 금성의 운명이 인류에게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지구도 온실가스가 급격히 증가하면 금성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성 역시 과거에는 지구처럼 따뜻한 기후와 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극도로 건조하고 추운 사막 행성이 되었습니다. 화성의 평균 기온은 약 마이너스 60도로 매우 낮습니다. 대기는 희박하고 기압이 낮아서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강과 바다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성은 지구보다 작은 행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대기와 물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닷물은 모두 증발하거나 얼어버리고 생명이 살 수 없는 황량한 행성이 되었습니다. 칼 세이건은 화성에서 우리는 반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화성은 온실 효과가 너무 약해서 얼어붙었고 금성은 온실 효과가 너무 강해서 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어떤 상태일까요? 지구는 금성과 화성의 중간 상태에 있습니다. 적절한 온실 효과 덕분에 생명체가 살기 좋은 기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절하게 조절되면서 온도 균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은 쉽게 깨질 수도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지구가 금성처럼 변할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인간이 온실가스를 지나치게 배출하면 지구도 금성과 같은 온난화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금성과 같은 뜨거운 지옥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지구를 생명이 유지되는 행성으로 지켜낼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지구 환경을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지구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 과거를 배우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지구의 미래도 불확실해질 것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며 동시에 우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존재이다. 이번 5장에서는 빛이 우리에게 우주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직접 별이나 은하에 갈 수 없지만 별빛을 분석함으로써 그 천체의 성분과 운동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펙트럼 분석과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탐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별이나 은하를 연구할 수 있는 이유는 빛 덕분입니다. 빛은 그 천체의 구성 성분, 온도, 나이, 운동 상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빛을 분석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스펙트럼 분석입니다.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무지개처럼 색깔이 나뉩니다. 태양빛을 분해하면 빨강에서 보라까지 연속적인 색띠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별빛을 자세히 보면 어두운 선이 보입니다. 이 선들은 특정 원소가 빛을 흡수한 흔적입니다. 즉, 별의 스펙트럼을 보면 그 별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는 가장 흔한 원소이고 헬륨은 태양에서 처음 발견된 원소입니다. 철, 산소, 탄소 등 다양한 원소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별의 화학적 조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구급차가 다가올 때와 멀어질 때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빛도 마찬가지로 천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빛의 파장이 짧아져서 푸른색이 됩니다. 이를 청색편이라고 하고, 천체가 멀어지면 빛의 파장이 길어져서 붉은색이 됩니다. 이것을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즉, 빛의 색 변화를 보면 별이 움직이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1929년에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은하가 적색 편의를 보이며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즉,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우리는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별빛에는 엄청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스펙트럼과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별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별의 화학적 조성을 알 수 있고, 푸른 별은 뜨겁고 붉은 별은 차갑다는 것을 통해 별의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원소의 비율을 분석하면 별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고, 적색 편이인지 청색 편이인지를 통해서 별의 운동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적색 편의의 정도를 측정하여서 우주의 팽창 속도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빛만으로 우리는 우주의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 덕분에 우리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빛은 단순한 밝음이 아니고 우주의 역사와 미래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칼 세이건은 과학이란 보이지 않는 것까지 탐구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별을 직접 만질 수 없지만 빛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연구하고 탐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별빛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이며 우리는 그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존재이다.
칼 세이건은 화성에 대한 과학적 탐사와 대중의 상상력을 모두 흥미롭게 다룹니다. 그는 화성이 지구 이외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행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세기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은 화성에서 운하 같은 구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망원경 착시로 인한 오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은 화성 탐사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습니다. 1976년 나사는 바이킹 1호와 2호를 화성에 착륙시켰습니다. 토양 샘플 분석을 통해서 미생물이 존재하는지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성의 토양에서 생명체의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칼 세이건은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거나 최소한 살기 적합한 환경이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화성의 대기와 기후 변화를 살펴보면 화성은 과거에 액체 상태의 물이 흘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화성의 대기는 얇고 건조하지만 과거에는 더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화성의 기후가 변화하면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즉, 과거에는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도 있지만 현재 화성은 혹독한 환경이 되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화성 탐사는 인류가 다른 행성에서 생명을 찾을 가능성을 탐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칼 세이건은 화성이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화성에서 과거 생명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이는 지구 생명체가 특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화성 연구는 우주에서 생명의 존재 가능성을 밝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화성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생명이 얼마나 흔한지,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즉, 화성 연구는 단순한 행성 탐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6장에서는 생명의 기원, 진화의 과정, 그리고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지금부터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했으며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인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생명이 자연적인 화학적 과정으로 탄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지구는 강한 번개, 화산 활동, 자외선이 강한 환경이었으며 이는 생명의 기초가 되는 분자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1953년 과학자 스탠리 밀러와 해럴드 유리는 원시 지구의 환경을 실험실에서 재현했습니다. 실험에서는 메탄, 암모니아, 수소, 물을 넣고 전기 방전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의 기본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이 자연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생명의 기본 요소가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생명체가 단순한 화학 반응을 넘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DNA, 디옥시리보핵산입니다. DNA는 생명의 설계도 역할을 하며 부모에서 자식으로 유전 정보를 전달합니다. DNA가 복제될 때 가끔 돌연변이가 발생합니다. 돌연변이는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면 자연 선택을 통해 그 형질이 후대에 전달됩니다. 이렇게 수십억 년 동안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면서
단순한 미생물이 복잡한 생명체로 발전했습니다. 즉, DNA와 자연 선택이 생명 진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지구에서 최초로 탄생한 생명체는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 즉 단세포 생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들이 결합하고 협력하면서 다세포 생명체로 진화했습니다. 초기 생명체는 핵이 없는 원핵 생물이었습니다. 이후 더 복잡한 진핵세포가 등장했습니다. 진핵세포는 핵과 세포 소기관을 갖추고 있어서 더 크고 복잡한 생명체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즉, 생명은 단순한 형태에서 점점 더 복잡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체일까? 칼 세이건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은하에는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 중에 많은 별들이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정식에 따르면 우주에는 우리처럼 생각하고 탐구하는 존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서 우주에서 오는 신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외계 생명체의 증거는 없지만 우주에는 우리가 모르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생명은 자연적인 화학 과정에서 시작되었으며 DNA를 통해 유전 정보가 전달되었고 자연 선택을 통해 점점 더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하였다. 그리고 우주에는 지구 이외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칼 세이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생명은 우주에서 고립된 기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의 기원을 이해하고 다른 곳에서도 생명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 생명은 특별한 것이지만 우주적으로 보면 흔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학은 더 넓은 우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장에서는 인류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주를 이해해가는 과정과 고대 문명에서 시작된 천문학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인류가 어떻게 우주를 바라보고 과학적 사고를 발전시켜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문명들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신화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별자리는 단순한 점들의 모음이 아니라 신화와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사람들이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분석하면서 천문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태양과 달, 행성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예측하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별의 위치에 맞춰서 건설하고 밤하늘을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철학과 과학이 결합되면서 천문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우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현대 과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신화가 아닌 논리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기원전 6세기 탈레스는 자연현상은 신의 뜻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의해 움직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번개가 신의 분노가 아니라 대기 중의 전기 현상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 피타고라스는 우주는 수학적 법칙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천체가 완벽한 구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기원전 5세기의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고, 우주는 무한하며 지구 이외에도 다른 세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오늘날의 원자론과 다중우주론의 기초를 세운 인물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인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모델은 천동설로 발전했습니다. 이 생각은 이후 1500년 동안 서양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아리스타르코스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며 지구가 그 주위를 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의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약 1800년 후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다시 부활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이후 과학적 사고는 로마 제국과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 억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신화와 종교적 설명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이 아닌 신앙과 권위에 의해서 지식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이후 다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다시 우주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칼 세이건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주를 탐구했던 고대 철학자들의 용기를 칭송합니다. 우주는 인간 중심이 아니며 자연은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탐구할 수 있는 대상이다. 우리도 과학적 호기심을 키워야 한다.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인류가 진보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다음의 8장에서는 인류의 우주 탐험 역사, 우주 탐사의 미래, 그리고 우주 탐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우주를 탐험하고 그 끝없이 넓은 공간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칼 세이건은 우주의 광대함과 그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호기심을 가지고 세계를 탐구합니다. 우주는 그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미지의 영역입니다. 또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우주를 탐사하고 새로운 자원과 지구 이외의 거주지를 찾아야 할 필요성도 존재합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물리적 질문을 넘어서 우리 존재의 의미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주의 법칙에 따라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인류에게 과학적 발견뿐 아니라 철학적 성찰을 요구합니다. 사실 우주 탐사는 고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우주 탐사의 시작은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57년 소련은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며 우주 탐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류는 우주 탐사를 위한 기술적 도약을 시작하게 되었고 우주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1969년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면서 인류는 처음으로 다른 천체에 발을 디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주 탐사의 상징적인 순간이었으며 이후 수많은 우주 탐사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단순히 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주 정거장, 우주 탐사선들이
우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화성 탐사와 같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 탐사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칼 세이건은 우주 탐사가 우리 인류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주 탐사의 최종 목표는 지구를 넘어서는 생명의 거주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화성과 달을 포함한 여러 행성들이 잠재적인 인류의 새로운 거주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자원의 고갈, 지구의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서 다른 행성에서 자원을 채굴하고 거주할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칼 세이건은 우리가 태양계를 넘어 우주를 탐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광속의 1%로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가까운 별 시스템으로의 여행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은 인간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우주 탐사는 단순히 과학적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인류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주 탐사를 통해서 인간은 우주의 무한함과 자원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우리는 지구의 소중함과 우리가 우주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인간은 우주에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로서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우주 탐사는 단지 국가적 경쟁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공동 목표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우주 탐사를 더 효율적으로 이뤄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우주는 인간이 단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라 인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를 이해하고 탐험하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